26년 5월부터 우크라이나군이 크림반도와 남부의 러시아군 보급 차량을 공격해서 보급을 차단하고 있고 러시아 측 오신트 계정들이 남부 전선의 붕괴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155만의 러시아 밀블로거 라이바는 한국 시간 5월 26일 자신의 텔레그램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자포리자 지역 및 크림반도로 향하는 화물 수송 차량에 대한 드론 공격을 대폭 강화했다. 반도는 일부 물자 부족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연료는 판매 제한이 되고 있다. 반도 내 화물 운반 차량에 대한 공격은 이미 상황이 불안정한 남부 전선에서 러시아군의 전투 능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크라이나 부대가 크림반도로 향하는 육상회랑의 러시아 남부 물류를 이미 부분적으로 마비시킨 상황을 감안하면 만약에 우크라이나군이 카미안스케, 쉐르바키 라인의 러시아군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할 경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는 쉽게 상상할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라이바는 방어선 돌파를 막기 위해서 바실리우카에 증원군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라이바는 푸틴 정권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밀블로거이고 2022년 12월에 푸틴이 설립한 우크라이나 전쟁 동원 관련 정부기관 조율 등을 위한 실무 워킹그룹에 참여한 인물입니다. 이런 친푸틴 성향의 채널인 라이바에서도 남부전선 붕괴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림반도와 남부전선의 러시아군의 주요 보급로는 도네츠크, 마리우폴 고속도로인 T0509, 마리우폴 멜리토폴 구간의 M14, 멜리토폴 크림반도 구간의 M18 고속도로입니다. T0509는 마리우폴에서 포크로우스크 등 북부와 북동부의 전선으로 통하는 러시아군의 보급로입니다. M14와 M18은 마리우폴과 멜리토폴을 경유해 로스토프나도누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길입니다. 남부를 점령한 러시아는 M14와 M18을 묶어서 R280 노보로시아 고속도로라고 부릅니다. 26년 봄, 특히 5월부터 우크라이나군은 T0509, M14, M18 등 러시아 측의 남부 보급로를 대상으로 중거리 타격 작전을 본격화합니다. 한국 시간 5월 8일 제1아조우 군단은 자신들의 텔레그램 채널에 전선에서 160km 이상 떨어진 마리우폴 인근에서 유조차와 보급 트럭 등을 공격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구독자 32만의 러시아 밀블로거 코테녹은 5월 중순에 올린 글에서 우크라이나는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지상 보급로를 차단할 것이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코테녹은 호넷 드론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라이바도 비슷한 시기에 호넷 드론에 대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구글에서 10년간 CEO를 역임한 에릭 슈미트는 퇴사 후 스위프트 비트라는 방산업체를 창립했습니다. 25년 7월에 덴마크에서 에릭 슈미트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장기 전략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고 스위프트 비트에서 제작된 호넷은 26년부터 실전 투입됩니다. 호넷은 저비용 고정이 AI 드론으로 사정거리는 150km입니다. 러시아 측에서는 추락한 호넷 드론을 회수해서 분해하는 영상을 4월부터 공개했습니다. 호넷 드론에는 퀄컴 프로세서를 기반으로 한 AI 요소가 도입되었으며 실전 운용 영상에서도 목표물을 네모 상자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러시아 밀블로거들은 호넷이 스타링크를 포함한 다중 채널을 통한 통신이 가능하고 전파 방해를 받아도 최종 목표물까지 공격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발전에 힘입어 최전선으로부터 100km 이상 거리에서 후방의 러시아 보급로를 공격할 수 있게 되자 러시아군의 보급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우크라이나는 호넷 드론을 풍선에 매달아 해발 8km까지 올린 다음에 발사해 사거리를 300km 이상으로 연장하는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이 시험에 성공한다면 더 장거리 타격이 가능할 것입니다. 최전선으로부터 약 250km 거리의 페오도시아에는 크림반도와 러시아 점령지 남부 전역에 연료와 윤활유를 공급하는 해상석유 터미널이 있습니다. 5월 30일 우크라이나군이 이 해상석유 터미널을 타격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반푸틴 정권 성향의 러시아 언론 메드루자는 5월 30일자 기사에서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M14 고속도로의 드론 공격과 지뢰 살포 등으로 인해 크림반도에 휘발유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점령하에 자포리자 주지사 예브게니 발리츠키는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도로에 뿌려진 지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기름 부족에 대응해 러시아 점령하에 크림반도 행정당국은 휘발유 판매 제한을 시행합니다. 5월 30일자 타스의 보도에 따르면 크림의 러시아 점령 당국은 가장 많이 쓰이는 AI-95 등급의 휘발유에 판매 제한을 걸었고 한 사람당 하루 최대 20리터까지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메두자는 크림반도 전역의 주유소에 기름을 사려는 사람들이 긴 줄을 서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SNS에는 크림반도의 주유소 앞 도로에 줄을 선 차량 행렬을 찍은 영상들이 올라왔습니다. 기름이 떨어진 크림반도의 주유소들은 전광판의 가격 표시를 0으로 해두고 있습니다. 아테시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로 결성된 단체로 크림반도의 우크라이나인과 크림 타타르인 중심의 지하 저항 네트워크입니다. 아테시는 러시아 점령지 내부 및 러시아 본토에서 표적 정찰, 첩보, 파괴 공작을 수행합니다. 5월 30일자 아테시의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러시아군 사령부는 M14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수송대에게 야간 및 악천후 시에 움직일 것, 최소 시속 120km의 속도로 이동할 것, 각 차량마다 드론 탐지기 운용 인원을 탑승한 채로 이동할 것 등의 구체적인 드론 대응 지침을 내립니다. 이런 지침이 나올 정도로 남부 점령지의 보급로 사정이 열악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소와 석유 관련 시설 공격이 그 빈도와 강도를 높여가자 러시아의 석유 생산 능력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영상은 5월 20일에서 21일 사이에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을 받은 시즈란 정유소입니다. 이 공격 이후로 시즈란 정유소는 운영을 중단합니다. 이 외에도 5월 내내 러시아 정유소와 석유시설들에 대한 공격은 계속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26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휘발유 수출을 일시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계속된 공격으로 석유 산업에 피해가 누적되자 러시아 통신사 인테르팍스는 5월 26일자 기사에서 디젤과 케로신까지 수출 제한 범위를 넓히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석유 회사들이 수출을 제한하라는 권고를 받았다는 기사를 냅니다. 같은 기사에서 한 소식통을 인용해 디젤은 수출 금지 결정 가능성이 낮고 등유는 곧 수출 금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6월 1일에는 등유 계열의 기름인 항공유의 수출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사태 장기화로 고유가가 이어지는 가운데 고유가의 효과를 다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푸틴 정권은 군비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적자를 세수 확대를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했습니다. 24년 중순에는 소득세, 누진세를 도입했고 법인세를 20%에서 25%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26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를 기존 20%에서 22%로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장기화된 전쟁과 군비지출 폭증으로 재정적자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26년 1월에서 4월 사이에 러시아 재무부 예산은 3.79조 루블 적자였으나 실제로는 5.88조 루블, 원화 123조 원 규모로 2022년 침공 이후 최대의 적자를 기록 중입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로 인해 약 3천억 달러의 외환 보유고가 동결된 상황에서 러시아가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쓸 수 있는 수단은 위안화와 금입니다. 러시아는 금을 내다 팔 수밖에 없어졌고 26년 1월부터 4월까지 27.9톤의 금을 매각해 26년 5월 기준으로 금 보유고가 2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게 됩니다. 내부적으로 가해지는 경제적 압력으로 임금 체불이 증가하고 있으나 모스크바 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임금 체불 증가를 보도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병력 동원 면을 살펴봐도 러시아 측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한국 시간 5월 27일 공식 SNS 게시물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추가 동원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고 러시아가 병력 손실을 보충하기 위해서 최소 수만 명이 더 필요하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푸틴 정권은 계약병 모집 캠페인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부터 러시아 국방부와 1년 이상 계약하고 복무할 경우 본인과 그 배우자에게 최대 1,000만 루블의 부채를 탕감해주고 있었습니다. 26년 5월 25일 러시아 연방군대에 동원 징집된 자, 특별군사작전 참가자 및 그 가족의 대출 계약 이행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탕감 대상 채무 발생 시기를 조정해 채무 탕감을 통한 계약병 모집 캠페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캠페인에도 불구하고 불리하게 돌아가는 전황 등으로 인해 자발적 계약병 모집은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 감소와 전비 지출 증가로 인한 경제난과 병력 충원 목표 달성 실패 같은 요소가 러시아 측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여기에 추가로 더해진 것이 중거리 드론을 통한 보급 차단입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우크라이나군이 현재 우위를 차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드론이 과포화된 전장 상황이 되자 기갑 장비를 이용한 대규모 기동전은 불가능해졌고 25년부터 2명에서 3명 규모의 소규모 보병 침투조 운용이 양측 모두에 표준 전술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드론 우위는 러시아의 병참 및 집결지를 최전선에서 더 멀리 밀어내서 보병 침투조에 대한 자원 공급을 더 어렵게 해서 러시아군의 침투 작전 수행 능력이 저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울 나라의 앨리스라는 소설에서 붉은 여왕은 앨리스에게 제자리에 있으려면 있는 힘껏 달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붉은 여왕 가설이 적용되는 전쟁입니다. 5년차에 접어드는 전쟁 기간 동안 수많은 무기가 게임 체인저로 등장했고 상대방은 대응하는 방법을 파악하고 적응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이마스입니다. 하이마스에는 탄약 공급 문제도 있었지만 러시아군은 하이마스의 최대 사정거리 밖으로 탄약과 병참 거점을 옮기고 전파 방해로 명중률을 떨어뜨리는 등 대응법을 찾았습니다. ISW의 5월 25일자 특별 보고서에서도 우크라이나의 중거리 타격 우위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며 러시아는 결국 대응 수단을 개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크림반도와 남부의 보급선에 막대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라이바가 경고한 대로 우크라이나군이 카미안스케 쉐르바키 방어선을 돌파할 수 있을 건지는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